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푸틴이 긴급 2차 발표까지 전하며 러시아는 물론 주변 서방국들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푸틴의 충동적인 언행으로 인해 이 싸움이 세계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까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것까지 지원한다며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길거리에서 한국을 외치는 기쁨의 함성 소리가 터져나오며 한국의 지원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들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한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스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새로운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에 한국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러시아 제재를 한국이 경솔하게 고수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상호안전보장 조항을 포함해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한국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 한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의의 행동이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정당방위로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 행동하느냐 러북 간에 어떤 식의 협력이 더 강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은 바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북한 협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를 보면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변국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를 두고 외신들은 러시아는 한국을 건드려서는 안 됐다. 결국 스스로 한국의 영린을 건드려버린 러시아는 만회하지 않는 이상 자멸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신 매체들은 러시아가 이미지를 위해 강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우호적인 자세로 나와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이 러시아에는 자멸을, 우크라이나에겐 승리를, 한국에게는 증명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우리 무기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의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의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천막,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 인도적 물자만 지원했다.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컸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미국의 포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우회 지원만 이어왔을 뿐 직접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선을 넘어버린 러시아, 게다가 이에 대해 한국에게는 일절의 사과나 언급조차 없는 상황. 한국 역시 러시아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선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리미트를 해제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체는 한국이 가진 군사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했는데요. 디펜스24는 최근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K방산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기틀이 가득하다. 우회 지원 대상이었던 155mm 포탄이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가능 무기로 손꼽힌다. 155mm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이다. 북한 위협에 상시 대응하며 군사력을 축적해온 한국에는 포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넘길 만한 무기가 많다. 만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무기들의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우크라이나에게 넘기게 된다면 한국은 이번 계약으로 커다란 자금을 마련해 더욱 더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들 상대로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과 커다란 방산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였기에 더욱 신뢰가 가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시선에 많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목록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 윤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가 내다본 전망은 흥미로웠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군사무기들을 찍어서 올리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 가능한 군사 목록을 함께 추렸고 이로 인해 발생할 여파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다.
라며 분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에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미 K2로 무시무시한 군사무기 성능을 자랑한 한국이 또 괴물 같은 천자를 만들었다. 바로 K2EX이다. KT-EX에는 대전차 241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 방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 인식 체계와 원격 조정 무기 체계를 탑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에 더해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형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식품 센서로 지원된다. 이 모든 시스템들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 K2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폴란드형 K2PL 만들어 공급하면서도 수출형 K2를 내놓고 K3 전체까지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유럽 전역이 놀라고 있다. 그 누구도 한국의 속도와 경쟁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가급하면서도 수출형 K2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개발하고 있는 축 UFCA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계의 정세가 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승리를, 한국은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한국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 국가인지를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광고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매체는 해외 군사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실었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그동안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살상 무기만을 지원해왔고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155mm 포탄 정도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마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분명하게 북한과 군사 개입까지 명문화하는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참을 이유가 없어졌다. 쉽게 말해 한국의 리미트가 제거된 것이다. 폭주할 한국을 막을 이는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따져봤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만한 무기는 ATACMS가 있다. 도입 당시에는 아주 훌륭했지만 지금은 오래돼서 폐기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미사일도 수명이 있어서 폐기하던가 아니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공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 ATACMS를 대체할 만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제 딱히 필요가 없는 상황.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걸리는 게 없다. 우크라이나가 한 번 더 이를 요청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창고도 비우고 큰 자금도 얻을 좋은 거래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에게 위협적일 가장 좋은 무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T-86와 BMP-3, 풍익 K-105일 정도가 있겠다. 이들 모두 최첨단을 달리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한국에서는 ATACMS와 비슷한 취급을 당한다. 이 모두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된다면 그 영향력과 여파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금에야 러시아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진짜로 한국의 지원이 가시화되면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궁금하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미 한국이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방금 언급한 무기들은 한국이 지금 즉시 우크라이나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물자들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천궁이, K9, K2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무기 지원엔 여러 옵션 종류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나?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 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아마 러시아 측은 많이 겁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궁금하며 최근 남중국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필리핀에 앞으로 무려 45조 원을 투입해 중거리 미사일과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1년 국방비가 6조 5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1년 국방비의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이 45조 원을 한국산 무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필리핀이 무리할 정도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국방력을 강화시키려는 이유는 최근 중국과의 충돌이 자칫하면 전쟁을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지난 6월 협상을 통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무려 5차례 충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4차례 공방을 주고받는 등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필리핀이 긴급히 도입하려는 40대 전투기 최종 후보에 KF-21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욱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이 전투기에 함께 도입한다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제멋대로 남의 구단선을 긋고 그 안에 인공섬을 만들어 왔는데 중거리 미사일은 이곳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디지에서는 필리핀이 점점 더 오만해진다. 인도 미사일 첫 필리핀 도착, 한국 미사일 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는 정신을 차려보니 필리핀이 세계 군사강국 최고의 미사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2022년 계약한 인도산 미사일이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2개의 발사장치, 레이더 및 지휘센터를 포함하는 3개의 발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러시아의 브라모스에 개선된 육상 버전으로 사거리가 290km에 불과하다며 이론적으로는 바시업과 난사군도 등을 커버할 수 있지만 실제 전투 효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재 중고급이 건조한 필리핀 호세리저람에 장착된 한국산 해성함대함 미사일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남중국에서 펼쳐진 미국 등과의 훈련에서 36km 영에 맞게 정박시킨 중국산 태역함의 해성미사일을 발사해 완벽하게 격침시켰습니다. 이 훈련에는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한국제 해성대함 미사일이 처음 투입돼 엄청난 위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4월 훈련에서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 타이푼 중거리 화력체계입니다. 타이푼은 최대 사거리 2500km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최대 사거리 460km인 신형 요격 미사일 SM-6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타이푼에서 토마호크를 쓰면 남중국의 전역은 물론 대만의 역과 중국 동남부 주요 도시를 넘어 베이징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중국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타이푼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동진 중국 국방부장은 당장 이 미사일을 철수하라며 이 사안을 놓고 인내 한계가 있다. 중거리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영내 안보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미국은 INF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으나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이스칸데르를 개발하고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광과 일본 등지를 공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대거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2019년 INF에서 탈퇴한 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타이푼입니다. 이 타이푼에 미군이 남중국해 중국의 목전을 두자 중국은 크게 발작했습니다. 푸틴도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필리핀과 덴마크 등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연합플레임이 끝나도 계속 포대로 유지하면서 철수 시점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연구 배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미군은 오는 9월까지 철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서 미군이 타이푼을 철수한다고 하자 지금 필리핀에서는 비상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필리핀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한국의 천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수출형 천무의 사거리가 중동의 요구에 따라 500km로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500km를 요격할 수 있는 천무라면 중국 본토까지는 사거리가 닿지 않겠지만 중국이 깔아놓은 스플래틀릭 운동의 인공섬이 모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천무를 배치한다면 필리핀이 유사시 이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천무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준 것은 중동이나 러시아 지역보다 이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타이푼 체계는 미군의 무기이고 워낙 사거리가 길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샀지만 필리핀의 자국의 예산으로 중국의 본토까지 건드리지 않는 한국산 천무를 구입해 배치한다면 이들 국가도 아무런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일본 군사 채널에서는 지난 8월 초 필리핀의 12대의 K239 천무
계약을 맺고 첫 인도가 시작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영상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네티즌들은 흥분하며 천무일부는 파가사섬에 배치되어야 한다. 한국은 오늘날 채굴 무기 중 하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숫자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최소 60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12대는 한 지역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소식은 루머에 가까운 추측성 정보들이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열망을 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리핀이 중거리 미사일을 들여오자 중국은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필리핀에 없는 스텔스기 J-10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J-10은 실제로 스텔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적인 전투력도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월스바우 미태평양 공군사령관은 J-10을 비웃으며 중국인들이 카페안을 때는 능하지만 그 항공기의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한 것들과 비교할 때 J-10은 무사한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전투기 능력이 J-10의 어떠한 잠재적 위협도 대응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 전투기는 고위험 시나리오 훈련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리핀은 중거리 미사일 외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 40대를 구입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최근 발표에서 현재 필리핀 공군에서 운영 중인 한국 F-50보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전투기를 확보하기로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 F-16이 거론되는 듯 했으나 한국산 전투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F-16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아 최악의 경우 주문하는 초도 물량을 6, 7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사정보 트위터 하크메이스는 현재 필리핀 정부는 KF-21과 라팔의 공식적인 제안서를 요청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KF-21은 앞으로 라팔과 달리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되기 때문에 중국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필리핀은 KF-21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50을 도입해 이미 큰 성과를 맛본 필리핀은 아무래도 한국산 KF-21로 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네디즈에서는 제니10이 살아납니다. 필리핀의 한국산 KF-21 스텔스기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훈을 주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필리핀 공군이 KF-21을 확보하게 되면 파급력이 있을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투 반경은 1200km에 달해 중국의 섬과 난사군대 암초에 도달할 수 있는 전투 반경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해역의 90% 영유권을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국제법정인 상서중재재판소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무기는 중국의 국제법을 따르게 할 도구가 될 예정입니다. 트리키 항공 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지사를 열면서 형제를 자랑하는 이 무슬림 국가의 5세대 칸스테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의 협력이 곧 공식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트리키의 칸을 만드는 트리키 항공 우주산업의 지사를 열면서 양국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트리키에서는 과거 이슬람 형제국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을 두고 한국의 KF-21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T-50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손을 잡으며 자국의 칸을 구매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KF-21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춘 대형 항공기라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칸은 초도 비행을 했지만 아직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껍데기로 보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와 트리키의 우스꽝스러운 콜로바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달라고 하는데 트리키에는 줄 기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리키에는 칸이 향후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 전투기 시장을 놓고 한국의 KF-21과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미국 F-18에서 사용되어 이미 검증된 F-414 엔진으로 개발되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허락받지 않고 F-16의 F-120 엔진을 사용해 트리키에는 앞으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과거 KE 전체를 도입할 때도 자신들의 엔진을 만들어 넣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수입했는데 항공기 엔진은 이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칸이 완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정보를 줄여올리는 하크메이슨의 29일 KF-21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인도네시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KF-21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예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KF-21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예산 할당, 인력, 기술, 미래 계획이 거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IFX 프로젝트를 비관적으로 만든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보기 프로젝트, 예산 할당 및 일관되지 않은 정치적 의지 문제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리 행태를 보고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KF-21 프로젝트가 대형 함선, 대형 잠수함, 전략미사일, 센서, 군용 반도체, 군용위성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수준의 R&D 및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투기만큼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여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불해야 할 최종 금액이 한국 정부에 의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받을 예정이었던 KF-21 시제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블록 1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블록 1을 구매하려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 데이터와 카이의 의도를 고려하면 IFX의 운명이 매우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이는 중동 국가 및 말레이시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KF-21은 공대공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모든 극간의 비행 시험을 통과했고 강력한 컴퓨팅 시스템과 센서를 갖춘 고도로 발전된 디지털한 전투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 트위터에 KF-21의 조종석이 소개되었는데 한국 KF-21 조종석은 오른쪽 스틱이 있는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광경은 한국이 이 항공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상당량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카이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KF-21을 조립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로봇이 만드는 장면을 보고 한국은 가해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지치지 않고 정확도 높은 로봇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KF-21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초 KF-21을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서 위리한 입지를 가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적게 내고 이후 협력까지 불분명해졌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벌써부터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KF-21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썽만 피우는 인도네시아가 전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카이와 하나를 방문해 무기 거래를 제대로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KF-21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의 수호의 57과 KF-21을 견주고 있는데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이 사우디, UAE와 함께 6세대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가운데 지금 블록 1에 이어 블록 2의 개발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총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방비 예산 중에 KF-20의 본격 양산에 1조 1,49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400% 가까이 증액하여 KF-21을 본격 양산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F-21 블록 1은 공대지 미사일을 제외하고 공대 공무장이 장착 가능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 공군이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기지에 배치해 북한의 공중 도발의 초기 대응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KF-20의 보라매가 다음 달부터 기존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외에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에서도 시험비행 임무를 수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곳에 KF-20의 실액이 6대 중 1대 이상과 개발인력 100여 명이 9월 초부터 주둔하면서 무장 실사격 등 각종 성능을 검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산에는 사격장 섬이 있어서 공대지 훈련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드디어 KF-20의 공대지 실사격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2026년에 공대공만 가능한 블록 1 개발을 마치고 실전 배치하며 2028년에야 공대지가 가능한 블록 2가 완성된다고 했지만 블록 2의 개발이 속도라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블록 1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장착하는 3단계를 거쳐 마지막 4단계에서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위인 전투기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로얄 윙맨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인데 최근 크기가 당초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로얄 윙맨 컨셉을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이것이 프로토타입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현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인 전투기에 연계할 공중발사 효과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앞으로 로얄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가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하여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블록 1, 2가 끝나고 블록 3는 스텔스기 5세대, 블록 4에 가서는 완전한 스텔스기와 AR을 접목한 6세대를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 순차적인 개발이 아니라 4.5세대를 만들면서 5세대, 6세대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속도에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쫓겨나 7.1K와 5세대 칸을 함께 만드는 사이 한국의 KF-21 6세대 편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AE가 프랑스의 라팔 80대 주문을 취소했다. 제넌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드로프를 체포하자 UAE가 프랑스와 200억 달러, 한 달에 약 27조 원 규모의 라팔 거래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로퍼의 구금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 간의 군사기술 협력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UAE가 드로퍼에 대한 영사 접근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유럽과 중동 방산업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런 보도 주장을 가짜뉴스라며 일부 프랑스 기자는 친러시아 블로거들이 허위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 보도가 일견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킴닷컴이라는 한 사용자 넥스에 프랑스 정부는 파벨 드로퍼 체포로 17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UAE는 라팔 전투기 80대를 구매하는 거래를 동결했고 파벨 드로퍼의 체포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파벨은 UAE 시민이며 함다날 막톤 부총리의 절친인 친구입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부인에도 많은 네티즌들은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UAE는 2021년 12월 프랑스에게 라팔 80대를 구매하기 위한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전투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UAE의 통 큰 결단은 즉흥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란은 후티 반군이란 대리 세력으로 사우디와 UAE를 압박했습니다. 사우디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의 위협에도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갑자기 러시아 수호의 35, 50대 도입을 발표하자 사우디와 UAE는 초긴장 상태가 되면서 이란의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UAE는 최신 전투기를 사기 위해 중동 국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F-35A 50대 판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 와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추가 요건을 받으면서 UAE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F-35를 포기하고 중국제 고등훈련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프랑스에게 라팔 80대를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UAE가 사려고 했던 건 분명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이란이 곧 도입한다는 수호의 35를 압도하려면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UAE 라팔 구매는 중동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여러 국가들은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직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라팔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라팔 100대를 구매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라팔을 계약하거나 구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14일 프랑스 북동부 메르테의 모제 지역에서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폭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지중에서 훈련을 마치고 항공모함 샤르 드골로 돌아오다가 라팔 2대가 충돌해 동반 추락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공군은 2021년 라팔 전투기가 적어도 비행훈련 중 전원 케이브가 충돌해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 라팔에 대한 신뢰도는 극혐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UAE의 라팔 계약 80대 추선은 루머라는 주장에도 많은 이들은 설득력이 있는 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UAE는 지금 한국과 KFC의 공동개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처음부터 오래된 4세대 전투기 라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를 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라팔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40년 전인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었고 너무 더 늦게 완성되어 라팔은 굉장히 낡은 개념의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비싼 가격인데 라팔은 카타르에 대당 무려 3,800억 원에 팔렸는데 F-35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가격이며 F-35에 비해 한 세대 뒤처진 전투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이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오랜 전투기를 사는데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UAE가 라팔 80대 도입을 취소했다는 게 루머라고 해도 프랑스가 주장하는 UAE가 추가로 구매한다거나 사우디가 100대를 살 거라는 주장은 절대 이뤄질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KF-20의 개발을 완성하고 양산에 들어갈지 몰랐고 5세대, 6세대로 진화시키는 계획까지 빠르게 진전시킬지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UAE와 사우디는 가장 믿을만한 방산 파트너 한국에게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해서 도입하려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40년 전을 개발해 9세대 기념을 기반으로 만든 라팔과 이제 막 개발해 4.5세대로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6세대로 진화의 계획을 세우는 KF-21이 비교했을 때 월등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우디는 스텔스기를 도입하려고 러시아 수호의 75 체크메이트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으로 물 건너가고 유럽이 진행하는 6세대 프로그램에 참여 열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개발 사업 FCAS는 그동안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여러 번 한 독일이 있어 포기하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GCAP는 일본의 반대로 참가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와 UAE는 한국의 5세대 스텔스기 KF-20의 블록3와 함께 무인 전투기 체계를 연동한 6세대급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UAE의 획기적인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KF-21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인데 블록 3단계의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메인 복합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차기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UAE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거액의 돈을 쓸 이유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데 우주를 미래의 대결의 장으로 보고 지역의 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의 자체 연구 개발한 유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카이가 사우디에 내놓은 유성은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은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년 전부터 연구 개발해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양산 중인 기체입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는 카이는 사우디의 지금의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한 성능 개량형 공동연구 개발안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최근까지 가격과 대수 등 계약 규모와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계약이 체계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사우디는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연구 개발을 시도하면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위성 연구 개발을 한국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는 현재 우리 국군의 425 정찰 위성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카이는 사우디에게 앞으로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한다는 목표입니다. 위성 1기당 단가는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단순 계산시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카이는 단순히 전투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위성까지 함께 팔고 있는데 이번에 FA5054 간 페루에게도 중형 위성을 협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들과 공동 개발을 통해 가장 빠르게 6세대로 진화시키고 여기에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까지 개발해 판매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곧바로 날개를 좌우로 펼칩니다. 그리고 이내 균형을 잡고 평행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수호의 34 전투기를 활용하여 3톤 규모의 활공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곧이어 또 다른 전투기에서 4발의 활공폭탄이 투하됩니다. 뒤이어 지상으로 낙하한 활공폭탄이 불꽃과 연기를 일으키며 큰 폭발을 일으키고 이내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다른 곳에서 투하된 다수의 활공폭탄도 연달아 우크라이나의 지상에 낙탄되며 폭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심리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활공폭탄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을 확인하면 다수의 폭탄이 러시아군이 주둔한 쿠르스크의 평원지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다수의 폭발이 관측되었으며 폭발이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다수의 폭탄 파편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활공폭탄을 투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타격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은 전선을 타격하는 데 있어 활공폭탄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4년 2월에는 단 10일 동안 무려 460발 이상의 활공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0발에 육박하는 폭탄이 양측의 지상을 타격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고 있는 활공폭탄이 과연 어떤 무기이며 한국의 활공폭탄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활공폭탄이란 공중에서 투하된 후 별도의 추진력 없이 공중을 활공하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폭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유도 기능이 없었지만 GPS, I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정확도를 극대화한 활공폭탄이 전쟁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활공폭탄은 원거리에서 투하된 후 목표물을 향해 활공하기 때문에 아군의 항공기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또한 활공폭탄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과 같은 다른 무기체계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타격작전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미사일이 타격하기에 비효율적인 표적들도 활공폭탄은 가뿐히 타격할 수 있는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 체계에 비해 비행시간이 짧고 낮은 고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격추가 쉽지 않다는 이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활공폭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량으로 투입되며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전폭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살려 다수의 활공폭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많이 활용한 활공폭탄은 소련 시절에 개발한 FAB-500으로 해당 폭탄은 러시아에서 날개형 시스템을 장착하는 개량을 거쳐 최대 사거리를 70km까지 확장하였습니다. FAB-500은 500kg의 중량 중 탄두 중량이 무려 150kg이며 살상 반경은 200m나되며 러시아는 1일 평균 최소 20개 이상의 FAB-500을 투하하며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1.5톤의 중량을 가진 FAB-1500도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FAB-1500은 FAB-500보다 탄두 중량이 훨씬 더 늘어난 만큼 살상 반경이 500m에 육박하며 깊이 20m의 벙커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는 3m까지 관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민간인 대피소 등을 가리지 않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FAB-1500보다 중량을 2배로 증가한 FAB-3000도 제작하였는데 단순 계산을 거쳐도 2배로 늘어난 중량만큼 파괴력도 최소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것이란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활공폭탄이 전장에서 얼마나 위력을 떨칠 수 있고 적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사거리가 70km 수준인 FAB 시리즈 이외에도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보유한 활공폭탄까지 개발하며 적의 방공망 범위 밖에서 지속적인 타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도 활공폭탄을 지원받아 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활공폭탄은 일명 해머라고 불리는 프랑스제 AASM입니다. AASM의 특징 중 하나는 폭탄의 중량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개발되어 다른 폭탄을 도입하지 않고 AASM만 사용하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본형은 250kg 수준의 중량으로 러시아가 주로 사용하는 FAB-500과 FAB-1500에 비해 중량이 떨어지지만 탄두 중량을 조절하면 최대 1톤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며 1톤급 중량의 AASM은 BLU-109 관통탄의 탄두와 결합하게 되면 적의 벙커와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아이디우카, 하르키우 등의 주요 격전지에서 활공폭탄을 주고받으며 공방전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일부 군 전문가들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활공폭탄이 여전히 전장에서 가장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활공폭탄은 저렴한 가격과 긴 사거리를 앞세워 적의 주요 시설과 병력을 타격할 수 있으며 각종 첨단 방어 전력이 질비한 현대전장에서도 쉽게 막기 어려운 무기체계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도 적성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활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활공폭탄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상을 타격할 장거리 활공폭탄이 가장 절실한 나라입니다. 전투기 전력에서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공군 전력을 확충하기보다는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방어수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고, 이 때문에 한국의 전투기를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는 적성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의 대공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무려 1000여 문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방공망 밖에서 다수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중자산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개발된 것이 바로 킬로그램 집이입니다. 킬로그램 집이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육박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의 활공폭탄이 주로 70km 정도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제2담이 고작 3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한 것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긴 사거리에 더해 투하한 폭탄의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담도 해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적용한 것인데요. 활공폭탄이 도중에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폭탄을 격추하려는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거나 교란할 수가 있고, 하나의 전투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하한 킬로그램 집이의 경로를 각각 조정하여 여러 표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킬로그램 집이의 압도적인 성능은 우월한 사거리와 경로 변경 기능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킬로그램 집이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은 70도 이상의 높은 침투각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능선 뒤에 위치한 적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활공폭탄은 표적을 향해 비행할 때 약 45도 내외의 침투각을 형성하고 낙하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능선 후면을 타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공군에서도 최소 70도 이상의 각을 형성할 수 있는 활공폭탄을 필요로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공군이 요구하는 70도를 넘어 75도의 각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킬로그램 집이를 개발했습니다. 킬로그램 집이는 최소 20도에서 최대 75도까지 다양한 각도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성국의 지상 표적이 은원패를 시도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손쉬운 타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체급의 FA-50은 한 번 출격에 4발의 킬로그램 집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60대를 보유한 한국은 일시에 240개의 적성국 표적을 제압할 수 있으며 18문이 1개 대대로 편제되는 포병 부대를 무려 13개 이상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작은 경전투기가 이 정도의 화력을 보여준다면 그보다 더욱 강력한 KF-21, KF-16 등은 언제든 북한의 지상전력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킬로그램 집이는 전투기 이외에도 P-3호라이온과 PA-4세이돈 등의 항공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등으로 수출까지 이뤄내며 한국산 활공폭탄의 우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 만족을 모르는 한국답게 킬로그램 집이는 또 한 번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개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활공폭탄은 단순히 지상에 위치한 정지된 표적을 상대로 투하되는 무기였다면 한국은 킬로그램 집이를 이동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까지 확보한 전천후 활공폭탄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킬로그램 집이가 이동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면 장사정포 이외에도 다양한 지상 전력을 제압하는데 전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여기에 더해 킬로그램 집이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의 함정까지 제압할 수 있는 항공기뢰로 성능 개량도 준비 중에 있어 더욱 강력한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활공폭탄이 가진 전술적 장점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훨씬 우수한 킬로그램 집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적성국의 표적을 제압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가 FAO-10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 집이의 성능이 개량되면 개량될수록 추가적인 수출은 매우 밝은 전망인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 활공폭탄 한 발까지 신경 쓴 한국의 안목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3월 30일 미사일 호환 영상입니다. 최근 아시아 방산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이 제20단 함대로 라팔 17대를 격추한 시뮬레이션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구 전역 사령부 산하 왕하이 항공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소개한 익명의 중국 파일럿은 공중전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최대 17대의 라팔을 제21기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하이 항공단은 제22 최초로 배치된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제20 배치 후 일선 파일럿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과시하기 위해 나왔을 것이라고 유라시안 타임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매체가 인터뷰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J-10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에 입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서방에서는 중국의 군사기술력 수준을 낮춰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냉정하게 비교했을 때 J-10의 성능이 라팔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10의 스텔스 성능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비행 실험에서 과시한 기동성만큼은 진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또한 중국이 정확히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를 겨냥해서 만든 전투기인 만큼 공대공 전투 성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라팔은 개량을 거듭해왔지만 스텔스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중국의 J-10이 아무리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칭 5세대라고 내세울 정도면 이전 세대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J-10을 운용하는 게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공중전에서 J-12 라팔을 1대1로 맞붙어 이겼다고 한다면 크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7대1이라면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라팔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실전 성능이 검증된 기체입니다. 반면 J-10은 양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체라 중국의 주장에 더욱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적외선 탐지와 유관 식별이 가능한 근접전으로 몰고 가면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는데 J-10은 근접전 비중을 낮게 설정하여 기총조차 달려있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17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려면 라팔이 17대라는 숫자를 갖추고도 J-10단 1대를 근접전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리고 프랑스 전투기 파일럿들이 그런 식으로 무능하게 원거리에서 일방적인 사냥을 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중국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라팔의 기동과 전술 패턴을 너무 단순 무식하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즈가 인터뷰한 전문가 역시 이러한 상황은 실제 전투에서 있을 수 없다며 중국이 주장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결과는 오직 중국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은근히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 즉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비웃음을 샀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17대 0까지는 아니어도 J-12 라팔을 상대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의 카탈로그 스펙이 어느 정도 사실을 담보한 것이라면 확실히 J-10은 라팔보다 뛰어난 전투기가 맞습니다. 스텔스 성능 유무는 4세대와 5세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만큼 스텔스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중국이 굳이 라팔을 시뮬레이션 상대로 고른 것은 중국이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 중에 인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팔은 현재 인도 공군의 하위급 전투기인데요. 인도와 북경 분쟁을 겪고 있어 사이가 나쁜 중국 입장에서는 라팔을 J-10으로 꺾을 수 있다는 데이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허품까지 곁들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는 인도에게 악재이긴 합니다. J-10이 만약 정말로 라팔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이라면 인도는 중국에 대항할 전술기가 없습니다. 물론 인도도 5세대 전투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AMCA라는 자체적인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J-10의 양산에 돌입해 벌써 배치가 시작된 반면 인도는 4.5세대급인 테자스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AMCA 프로젝트 역시 비전이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시라도 빨리 J-10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도뿐만이 아니라 라팔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5세대 전투기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결책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영공방어를 라팔에 올인했다가 정말로 J-10에 손쉽게 당해버린다면 악몽을 넘어선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체의 성능으로 따지면 KF-21이 라팔보다 우월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KF-21은 최신 개발된 최첨단 전투기라서 라팔에 비교하면 현대전의 교리를 반영한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라팔과 차원이 다른 저피탐 설계를 들 수 있습니다. 아직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않아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KF-21은 레이더에 0.5제곱미터 정도밖에 탐지되지 않을 정도로 RCS 수치가 낮습니다. 0.1제곱미터 수준의 스텔스기에 비하면 어쩔 수 없는 격차가 있지만 스텔스 성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라팔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사각 정렬 설계, 반매림 무장창, 매립형 안테나, S자,
봉기립 입구 등 저피탐 설계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추후 일부 개량을 거치면 완전 스텔스 구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KF-21의 무장화 완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독일 DL 디펜스사와 국산 전투기 무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은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 언론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DL 디펜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 등을 주력으로 개발 생산하는 미사일 전문 기업으로 아이리스티 미사일에도 아이리스티, SL, 이다스, 스마트 히로, 불카노 유도포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KAI와 DL 디펜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KF-21의 무장 능력 강화는 물론 유럽 시장 중심의 잠재 수출국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DL 디펜스의 미사일은 향후 FAOC까지 이때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제 KF-21은 아이리스티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전투기 무장 성능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던 유럽의 미사일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미티업, ASMP, 아스터, 미스트랄 등 차세대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 생산하는 범유러 미사일 전문업체 MBDA사와도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미 KF-21과 미티업 미사일 간 체계 통합과 무장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직접 독일을 방문하여 에어버스 등 방산기업의 고임원들과 면담하고 유럽 방산 시장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는 카이가 유럽산 무장 확대를 통해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 DL 디펜스사와의 협약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면엔 미국의 욕심에 따른 해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KF-21에 들어갈 공대 공미사일은 AIM-120 암람과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미국제 미사일로 내정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미 공군과도 협의가 끝난 내용이었는데 해당 미사일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미 해군이 어깃장을 놓은 것이죠. 미 해군은 자신들이 사이드와인더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KF-21 양산 기체가 비행하기 전까지는 수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미국 정부 역시 해군의 반대를 핑계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이는 사이드와인더 대신 유럽제인 MBDA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티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실수를 깨달은 미국이 뒤늦게 미국산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지만 이미 계약은 진행 단계에 있었고 그 덕분에 KF-21은 미국산과 유럽산을 넘나드는 놀라운 미사일 호환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엔 국내에서조차 여러 미사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비난과 유럽과의 MOU 체결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 이는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 KF-21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KF-21 개발은 외부의 수많은 견제와 내부의 총질을 온몸으로 버텨오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아직 100%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 또 어떤 지뢰 같은 문제가 터질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혹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KF-21 개발 사업의 행운만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